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됐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으로 경제 중심축을 전환해서 지금의 복합적인 이 위기 상황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물가는 폭등하고 대외 상황도 좋지 않죠. 또 여기에 우리 경제 활력은 갈수록 꺼져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위기에 놓인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을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명의교수, 서울대 경제학부 이인호 교수, 가톨릭대 경제학부 양준석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가 됐습니다. 전체적인 얼개를 볼 수 있고 또 우리 경제에 대한 현실 파악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볼 수 있는 그런 경제정책 방향으로 볼 수 있는데 우선 경제 상황부터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워낙 저희들이 많이 지적도 했고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던 것처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죠. GDP 성장률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번 이제 전망했던 전망치보다는 성장률을 내렸고 물가 상승률은 높여 잡았습니다. 신 교수님, 사실 GDP 원래 3%대 원래 전망이었었는데 이제 2%대로 내려왔고 여기에 물가 상승률은 4.7%까지로 굉장히 높여 잡았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경제 성장률은 둔화되고 물가 상승률이 올라갔다. 좋지 않은 신호거든요. 2.6만 나와도 저는 감지덕진가요? 네. 그래요? 네. 굉장히 긍정적인 의사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국민들도 그렇고 또 경제부처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게 뭐냐면 우리나라 수출 굉장히 잘 되는 줄 알고 계시거든요. 금액으로 보면 한 1분기에 20% 이상 증가를 했어요. 네. 근데 우리 아시다시피 작년 이후로부터 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수출 가격이 굉장히 올랐잖아요. 그렇죠. 경제 성장은 물량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제 물량을 보니까요. 거의 모든 제품의 수출 물량이 엄청나게 떨어져요. 예를 들면 공산품 같은 경우에 작년에 물량이 8% 증가했거든요. 네. 4월 달에요. 1% 증가했어요. 그다음에 심한 게 1차 금속, 철강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금액으로는 작년에 36% 증가했거든요. 네. 근데 물량으로는 8% 감소해요. 뭘 이야기하냐? 금액은 굉장히 크다. 수출이 굉장히 잘 되는 줄 안다. 근데 공장에서는 수출 물량이 예전에 거의 한 10% 줄고 있다.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다음에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반도체는 또 반대예요. 반도체가요. 작년에 수출 증가율이 24%였고 지금 금년에 들어와서도 한 25% 증가하거든요. 근데요, 반도체는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요즘 디램 가격 떨어질 것이다. 엄청나게 떨어져가지고 물량은 오히려 훨씬 더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전반적인 수출은 이 금액은 올라가는데 물량이 굉장히 떨어져서 수출 공장에서는 지금 조업도가 좀 떨어지면서 앞으로 이게 이제 고용에 영향을 줄 것이고 한국 경제를 받들고 있는 반도체의 경우에는 거꾸로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물량으로 그 금액을 맞추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저는 2.6%냐 2.5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 경제를 끌고 오는 수출의 동력이 물량 기준으로 지금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 이거는 앞으로 성장률에 굉장히 일자리, 성장, 소득 모든 면에서 저는 그런 면에서 2.6이다 아니다 이걸 따질 게 아니라 지금 한국 경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수출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자꾸 금액만 볼 게 아니다. 물량이 지금 굉장히 우려스럽다. 네. 그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가는 굉장히 높잖아요. 네. 스태그플레이션인가요? 물가는 또 다른 문제죠. 뭐냐면 지금 물가가 지금 이제 품목에 따라서 다르지만 6%대 올랐다가 합시다. 네. 6% 오르면요. 대한민국의 모든 급여 생활자의 소득이 6% 주머니에서 뺏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소득은 그대로인데 네. 이제 나가는 지출은 많아진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3억, 4억을 빌려가지고 뭐 주식을 했던 부동산을 했던 이분들은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렇죠. 거기서 뭉친 거예요. 이자도 그게 나가고. 또 다가 아니에요. 왜? 주식 가격이 떨어졌죠.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일반 국민으로 보면 급여 실질적으로 감소되지, 이자 부담 커지지, 그것만 있어도 뺨을 2대 맞는 건데 그동안 평생을 모아가지고 샀던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이건 한 1, 2%만 떨어져도 몇 천만 원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그래서 저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복합위기가 맞는데 복합위기라 그러니까 이게 별로 피부에 안 와닿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걸 정리해 보니까 퀸투플 위기다. 어떻게 설명해 주시나요? 퀸투플 5개. 네. 환율 올라갔지, 금리 올라갔지, 그다음에 인플레 올라갔지, 석유 가격 올라갔지, 그렇죠? 네. 이런 위기 요소들을 다 해보면 5개도 넘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걱정이 많이 되죠. 사실 뭐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인데 우리도 어쨌든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이미 소비자 물가가 5%를 넘어섰기 때문에 물가를 잡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금리를 계속 올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경제 성장에는 저해가 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뭐 2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건지 일단 하나라도 좀 잡고 봐야 되는 건지 좀 어떻게 봐주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이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쓰는 이유는 일단은 그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물가를 잡는 것이 우선이다. 성장보다는 물가를 잡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가지고 성장률이 좀 훼손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물가를 잡는 쪽으로 해가지고 2개를 다 쫓는다는 거는 좀 시간을 두고 나선 가능한 얘기일지 몰라도 동시에는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왜 물가부터 그렇게 잡으려고 그러냐? 왜냐하면은 물가를 그냥 놔둔 상태에서 성장만 중시하면서 가게 되면 결국은 성장률이 망가지게 돼요. 왜냐하면 물가가 계속 올라가면은 뭐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게가 가지고 있는 그 소득 자체가 구매력이 엄청나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수요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과거에 뭐 1970년, 80년 이럴 때 아주 극단적인 그 통화 정책을 써서라도 일단 인플레를 잡아야 되겠다는 얘기를 했던 것이 인플레 안 잡고 놔두면 그럼 성장률이 계속 가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인플레를 안 잡으면 성장률조차도 결국은 떨어질 거기 때문에 일단 인플레를 잡아놓고 나서 그 다음에 성장률이 다시 증가하는 거를 기다리자는 그런 식의 접근이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가 2개를 다 할 수 있다. 뭐 어느 정도의 연착륙이나 경착륙이나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은 물가를 잡겠다고 나선 한은 경기는 좀 위축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물가를 잡아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양 교수님은 어떠십니까? 예, 저도 물가를 일단 잡아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염려되는 것은 지금 우리 인플레이션 요소들이 거의 다 외국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만 가지고는 인플레를 못 잡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금리를 인상시켜야 될 가장 큰 이유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좀 잡아야 된다. 네. 우리 임금 상승률도 뭐 이렇게 하면 좀 시청자들은 좀 화내실지 모르겠지만은 임금이 또 너무 빨리 올라가면은 이거는 또 장기적으로 인플레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경기를 그래도 조금 좀 줄여야 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경기가 좋은 측은 아니거든요. 경기가 좋은 측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불가피한 사항이다. 그게 첫째고 그 다음에는 지금 우리 가계부채나 기업부채가 굉장히 위험한 수준에 있는데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은 이게 또 계속 증가하면은 지금 잘못하면은 국제 금융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화될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지금 금리가 이렇게 빨리 올라가면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좀 빚이 많은 몇 개 국가들은 외환 위기에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가계 부채나 기업 부채 상승률도 좀 이제 잡아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아직까지도 좀 자산 시장의 거품들이 완전히 빠지지 않았다거나 아니면은 다시 올라갈 좀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것도 좀 잡아야 되니까 지금 현재로는 금리를 올려야 될 요소들이 동결시켜야 될 요소보다는 많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사실
미 연준에서 거의 28년 만에 75bp라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뭐 금리 격차나 이런 물가를 잡는 방향성을 봤을 때 어느 정도 뭐 빅스텝이라든지 한은도 뭔가 좀 큰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데 양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0.75 올라갔기 때문에 빅스텝이 최소한도 한 번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도요? 우리도요. 그렇지 않으면 격차가 뭐 어차피 역전하는 거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지만은 예. 그래도 그 차를 너무 빠르게 벌어지는 걸 막을 수 있다는 빠르게 거죠. 벌어지는 건 좀 막아야 되니까. 예. 우리가 만약 그 미국 연준이 0.75를 한 번 더 한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확실히 빅스텝은 한 번 더 해야 되고 두 번 더 해야 될 수도 있어요. 파월은 사실 75bp 한 번 더 할 것처럼 또 시사를 해놓은 할 부분도 가능성이 있거든요. 크다고 지금 얘기는 했죠. 그렇지만 데이터 보고 하겠다. 그렇겠죠. 네.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번에 좀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서 미국 인플레가 잡힌다면은 그러면 굳이 우리 75bp를 안 해도 되겠지만 0.5 안 해도 될 것 같지만은 그렇지만은 뭐 기다려 봐야죠. 이게 그렇겠죠. 잡힐지. 신 교수님은 어떠세요? 미국 연준이 75bp 했는데 이제 우리도 뭐 금리 격차라든지 그리고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한 번 더 75bp를 갈 수 있다면 우리도 뭔가 빅스텝이라는 좀 베이비 스텝만으로 좀 부족하지 않겠냐는 얘기가 있거든요. 지금 이제 1.75 똑같잖아요. 상단 기준으로 봤을 때. 보면.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어제도 대충 발표가 됐지만은 금년 말까지 기준금리를 3%에서 3.4 정도까지 가져가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점도표상으로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지금 이 수준에서 최소한 1.75까지 올리겠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럼 두 배가 되는 1.75를 이제 0.25로 나누어서 올리면 7번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4번 회의가 남았기 때문에 4번 회의가 남았는데 7번 0.25씩을 올릴 거라고 하면 0.75를 자이언트 스텝을 안 올린다 하더라도 최소한 3번 정도는 빅스텝을 해야 돼요. 네. 그러면 결국은 미국이 연말에 기준금리가 최소한 3% 가까이 간다고 하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요. 우리가 3%보다 낮게는 저는 절대로 못 간다고 봐요. 다시 말하면 역전은 저는 한 달 정도는 가능할지 몰라도 저는 오래 지탱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네. 우리가 금리 올리는 거는 진짜 누구는 데이터 디펜던트라고 했지만 우리는 연방준비제도에 움직이는 걸 보고 저는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1대1로는 저는 못 할 거라고 봐요. 같은 속도로 갈 수는 없다. 같은 속도로 가기에는 지금 매우 우리가 부담스럽기 예. 때문에 예. 제가 우리 그 국민들에게 또 우리 정부에게 그 요청하는 거는 아까 우리 양 교수님 이야기했지만 지금 인플레는요 대부분 서플라이 사이드에서 오는 거예요. 공급 요인에서 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외국에서 오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물가를 기준금리만 그러니까 수요 요인만 억제해서 잡는 거는 되게 무리하고 제한적이다. 리스크가 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믹스를 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믹스를 해야 될까요? 첫째, 네. 정부는 과감하게 부가가치세를 낮춰주자는 거예요. 지금 일단 뭐 기저귀나 분유 이런 데는 기저귀가 낮췄는데 전반적으로 넓혀야 된다는 그러죠. 말씀이신 그러니까 거죠? 그렇게 쪼잔하게 하지 말고 진짜 우리 국민들의 실질 소득을 10%씩 갉아먹는 이 엄청난 이런 걸 생각한다면은 저는 전향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지금 10%인데 이거를 한 2%포인트 금년 낮춰보고 그리고 이 사태가 계속되면 또 한 번 더 2%포인트를 낮춰주자. 그럼 한 2년 동안 4%잖아요. 네네. 그러면 물가가 얼마만큼 내려갈 거냐. 독일의 경우에 2년 전에 부가가치세를 2%포인트 떨어뜨렸더니 물가 상승률이 1%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2%에 1%예요. 그러면 우리도 2% 2년에 걸쳐서 하면 물가가 최소한 1%포인트는 낮출 수가 있다. 그래서 정부는 부가가치세를 좀 낮춰주고 그다음에 기업은 네. 이게 국가적인 위기 상태라고 우리가 기업이 인정을 하면 자발적으로 상승 요인을 스스로 흡수해주자. 가격의 인상을 자제해주자. 자제해주자. 그거를 저는 정경련이나 아니면 중소기업 협동조합에서 좀 선언을 해주자는 거예요. 우리 기업도 이번에 인플레이에 적극 참여한다. 그다음에
근로자 차원에서도 네. 임금 인상을 금년의 경우에는 우리가 좀 자제를 하자. 그래서 정부, 그다음에 한국은행, 그리고 기업, 그리고 노동자, 근로자들이 분담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네. 각자 따로 놀면 70년대에 그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연속적인 인플레이션 오기 때문에 상황? 네. 저는 이 문제를 저는 전 국민 차원에서 저는 조금 이렇게 역할을 좀 분담하자.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거국적으로 정부 그다음에 하는 기업 근로자가 거국적으로 이 인플레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경제는 진짜 심각한 저는 그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아, 좀 모르겠습니다. 이상적인 얘기일 수도 있고 이게 과연 경제 주체들이 결정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씀을 주셨을 때 그 정도의 어떤 단합된 모습이 아니면 이 위기를 극복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일단은 거잖아요. 부가가치세를 인하해주면 우리 일반 근로자들한테는 당장 자기가 6,600원 내던 거를 6,400원 네. 정도로 네. 거기서 굉장한 저게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전 분명히 정부에서는 아이고 세수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가격이 부가세가 낮아져 가지고 가격이 한 1, 2% 포인트 떨어져 주면 예. 우리가 탄력성을 1이라고 잡아도 물량이 1, 2% 늘어나 주거든요. 그러니까 공장이 위축될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일자리 생기죠. 그다음에 세수 효과 생기잖아요. 그게 유명한 그게 레퍼 효과잖아요. 가격을 낮춰주니까 물량이 늘더라. 저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서플라이 사이드 충격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은 1980년대 레퍼 교수가 제시한 그런 그 부가세 인하와 같은 네.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는데 이번에 나온 거 보니까 뭐 생리대, 여성 생리대 부가세 연구 면제 네. 뭐 이런 기저귀, 분유, 뭐 네, 부가세 네, 이런 네. 제한적인 네, 부분에 있었는데 너무 쪼잔하다. 좀 통 크게.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가 말씀드렸던 뭐 금리 같은 경우는 진짜 내수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지 대외적인 요소에 어떻게 건들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뭐 말씀 주신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셨는데 이인호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금리는 저희가 어떻게 좀 매만져야지 그래도 된다라고 보십니까? 이제 금리 경우에 지금 국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금리를 올리는 거는 여태까지 여러 번 얘기했지만 페드에 끌려가고 있거든요. 연준이 하면 우리도 하는 뭐. 그게 지금 금리 문제가 뭐 그냥 수요만 줄이기 위해서 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떤 자율성을 우리가 충분히 가지고 있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금리 올라가는 거는 어떻게 그야말로 미국에서 하는 거 따라가는 거를 상수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무슨 결정을 물론 어느 정도를 따라가느냐 그거는 정할 수 있겠지만 이제 그 좀 따라가는 것 자체는 뭐 어떻게 보면 어쩔 미국이 수가 올라갈 없는데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볼 때 한 가지는 그 미국의 3.4%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 것이 기준금리 올해 연말에 왜 3.4% 지금부터 연말까지 얘기를 하느냐 이 부분이 그 통화 정책에서 좀 재밌는 부분인데 사실 미리 엄포를 놓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은 안 하고 그렇죠. 3.4까지 굳이 안 가도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겠다 이 이야기가 상당히 그 의미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하는 총재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지금부터 다음번 금통위 모일 때까지도 시간이 좀 있고 그러니까 지켜보겠다 이것이. 근데 이제 지켜보겠다는 거를 시중에서 그럼 안 한다는 얘기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오히려 이번에도 지금 금리 올라가면서 대뜸 그동안에 무리한 빚을 얻어가지고 투자했던 분들 어려워진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결국 그 이전에 정부에서 그 총량 규제도 하고 그랬던 것이 네. 그렇게 계속 하면 어려워지니까 하지 말라는 사인을 보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무리하게 하면은 거기에 대한 비용을 치르는 거죠. 근데 지금도 우리가 조금 그 자제를 해가지고 물가 상승을 서로가 좀 억제해주면은
그런 고통스러운 것을 안 갈 수가 있고 아마 그것이 조금 아까 말씀하신 전체적으로 좀 양보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은 이런 식의 위기가 그런 협조를 끌어내기엔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위기가 없으면 서로 나는 내 거 챙겨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렇게 코너에 몰려버리면은 자기 계속 고집하다가는 파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그런 지혜도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 연준이 금리를 워낙 빠르게 올릴 것처럼 지금 하고 있고 이미 또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처럼 보이니까 우리도 이제 뭐 그에 맞춰서 좀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까지도 해주시는데 금리가 오르면 이자가 부담이 커지죠. 그래서 가계 이자 부담이 커지다는 얘기를 아까 신 교수님도 지적을 해주셨던 부분인데 그런 상황에서 일단 정부가 생애 최초로 집을 사는 분들에게는 LTV, 그러니까 주택담보 비율을 80%까지 확대해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양 교수님? 이러면 이제 나중에 더 많은 대출을 받는다는 얘기는 이자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 괜찮은 겁니까? 지금 이 경제 계획을 보면은 주로 중장기 목표를 좀 위주로 한 것 같거든요. 여기서 단기로 도움될 거는 별로 없습니다. 여기서 단기로 도움된다고 정리한 것도 보면은 뭐 FTA를 좀 더 확실히 하겠다, 공급망을 좀 더 확실하겠다, 좀 이런 차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이 경제교육에서 나온 대부분 문제들은 우리나라 펀더멘털의 문제들, 중장기적인 문제를 잡겠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좀 맞는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LTV를 그렇게 좀 낮춰주는 게 좀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대출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더 많은 대출을 해가지고서 젊은 사람들이 더 일찍이 집을 사게 하면은 좀 좋은 면이 장기적으로는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좀 의심하는 부분이 좀 몇 가지 있는데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니까 거기까지는 얘기 안 하겠는데 그렇지만은 지금 당장 돈을 빌려서 집을 사야 되느냐 누가 나한테 그렇게 물어본다면은 사지 말라고 할 거예요. 아 그래요? 그거는 뭐 어떤 이유일까요? 이자 부담 때문인가요? 아니면 집값의 고점 때문인가요? 이자 부담이 지금 얼마큼 올라갈지도 모르고 그리고 집값도 지금 이렇게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 떨어질 가능성이 크고 지금 상황이 너무 불확실해요. 그래가지고선 지금 돈을 빌려가지고선 살 거냐 권장은 하지 않겠고 만약 영 그래도 사야 된다. 그렇게 한다면은 꼭 고정 환율로 일단은 계약을 하라고.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로. 지금 어디까지 올라갈지도 모르고 언젠가는 떨어질 거예요. 언젠가는 떨어질 거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2, 3년 후라고 보고 있습니다. 2, 3년 후요. 신 교수님 어떠세요? 지금 사실 LTV라는 건 집값에 연동해서 이제 얼마 대출을 받을 수 있냐의 얘기인데 정부에서 하는 얘기는 DSR이라는 걸 유지를 해놨기 때문에 내 연소득 대비 얼마를 상환하는 그 캡을 달아놨기 때문에 LTV를 좀 넓혀줘도 괜찮다라고 하는데. 그 DSR도 그 정부의 그 발표를 보면 미래 소득까지 감안해서 계산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뭐 청년층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주겠다. 그거는 뭐 봉이 김선달 같이 계산하겠다는 뜻이에요. 대동강물 같은 건가요? 네, 그러니까 또 미래 소득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DSR은 포기한 거다 저는 그렇게 느껴지고요. 그래요? 네. 그다음에 LTV 그게 착각하시는데 모든 사람의 LTV를 다 80%로 올려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청년 생애 최초 신혼 요거거든요. 그건 사소한 거예요. 우리 그런 문제 가지고 이번에 그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을 논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는 겁니다. 뭘 논하면 좋을까요? 제일 첫머리에 나온 게 뭐예요 이번에? 기업 활력 이거 아닐까요? 민간 주도? 그럼 뭐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출범하면서 100대 과제를 냈는데 제1장 제1절 제1호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제일 중요하다고 한 거를 제1장 제1절 제1호에 넣었잖아요. 그죠?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요. 적폐의 완전하고 철저한 청산. 그게 1번이고요. 2번이 반부패 청결로 청렴한 한국을 만들겠다가 2호고요. 4가 뭐냐면 표현의 자유, 언론 독립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3은 뭐냐고 그렇죠. 3이 뭐냐면요. 과거사의 완전 청산. 이거거든요. 이게 1, 2, 3, 4예요. 우리 문재인 정부는 제1장, 제1절, 제1호가 뭐냐? 규제 혁파예요. 그래서 난 규제 혁파에 대해서 뭐 윤석열 정부가 그래서 규제 혁파를 저는 좀 우리 국민들이 그리고 정부도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딱 혼란이 오는 거예요. 뭐냐?
규제 혁파가 맞아요? 규제 개혁이 맞아요? 규제 혁신이 맞아요? 뭐예요? 뭘까요? 표현의 차이인데 과연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쪽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 그러니까 아닐까요? 제1 첫머리에는 네. 규제 혁파라고 썼어요. 네네. 이번 정부의 그 혁파, 자를 보면. 네. 근데 한 장을 딱 넘겨서 강론에 들어가 보면 규제 혁신이에요. 아, 첫머리에는 혁파였지만 나중에 이제 세부 그러니까 내용으로 용어가 들어갔을 때는 저는 저것이 깐깐한 사람들은 용어가 앞장하고 뒷장이 틀리니까 혼란이 와요. 다른가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규제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규제를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 네. 우리나라 규제개혁위원회라는 정부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는 규제개혁이에요. 네네. 그래 규제개혁위원회에 들어가 봤더니 용어는 전부 규제혁신이에요. 예? 근데 이 정부가 규제혁신을 쓴 거예요. 네네. 한마디로 되게 헷갈린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저 기재부나 이거 하시는 분한테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네. 규제 혁신을 쓰려고 하면 문재인 정부가 계속해서 규제 혁신을 썼어요. 네. 그러니까 썼죠. 차별을 하자는 네. 거예요. 그래서 굳이 규제 혁신이라는 말을 이번에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에 계속해서 썼으니 네. 그렇게 쓰시고 싶으면 차별화를 해서 규제 혁신 2.0을 쓰든지 규제 혁신 플러스를 쓰든지 뭔가 다른 윤석열 점을 좀 정부의 보여줘라는 규제 혁신은 문재인 정부의 규제 혁신하고는 질적으로 틀리다는 것을 좀 분명하게 해줘야 되겠고요. 네. 그럼 어떻게 규제 혁신을 할 거냐? 제1장 제1절 제1호 제1꼭대기가 뭔가 봤더니 예? 규제개혁 TF를 구성하겠다예요. 네. 경제부총리 팀장으로 해서 뭐 장관들 들어가는 뭐 하나는 그런 막 거겠다. 실소를 금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나라 지금 전에도 문재인 정부 때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회, 있었죠. 그다음에 민관합동규제혁신추진단이 있었죠. TF 있었죠. 다 있었어요. 안 됐잖아요. 근데 이거를 또 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다른가 봤더니 그동안에는 총리가 제일 큰인데 대통령을 끼워 넣어가지고 규제혁신 전략위원회라고 하는 거를 만들겠다고 그제 총리께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규제혁신 플러스인데 네. 규제혁신 과연, 이래 갖고 되겠는가? 되겠냐? 왜 한마디만 저 말씀드려요. 국민이 아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우리나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일 높은 사람이 위원이거든요. 위원이 11명이에요. 네네. 총리가 위원장이니까 10명이거든요. 그 10명은 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누가 되어야 규제가 개혁이 잘 될 것 같아요? 기업의 주체들이 들어가지 그죠? 않을까요? 기업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교수, 관료. 관료, 네. 연구소, 그리고 놀란 사람이 MBC, 방송. 방송이요. 오, 언론인이 왜 들어가 있죠? 왜 들어갔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동안의 문재인 정부 때 규제개혁을 총괄했던 최고의 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의 인적 구성이 전부 규제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고요. 더 재밌는 거는 당연직 위원이 있어. 장관이야. 그러니까 뭔가 주체가 돼야 될 규제를 정말 풀어서 활력을 부여받아야 될 주체는 안 들어가 있고 다른 그러면서 변두리 사람들이 민간 들어갔다는 주도래, 거죠. 민간 주도 경제래. 이거는 완전히 그 관료 주도인데.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좀 들어볼게요, 교수님. 말씀을 지적해 주신 건 저희가 이해를 했으니까 지금 말씀을 주신 것처럼 규제를 개혁하겠다, 규제를 뭐 혁파하겠다. 사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내내 나왔던 얘기입니다. 규제 풀어주겠다, 기업들 활력 주겠다라고 했는데 잘 안 되죠. 사실 잘 안 돼 왔고 그래서 이번에 과연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의문이라고 지금 신 교수님은 지적을 하시는 건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아마 법인의 기업에 활력을 주겠다라는 이유 중 하나가 법인세인 것 같아요. 법인세 최고세율을 좀 낮춰주겠다. 그래서 세부담 좀 덜어줄 테니까 좀 열심히 활동해봐, 열심히 일해봐 이런 얘기인데 어떠세요? 실제 효과 있을 법한 얘기입니까? 있겠죠, 좀. 예, 그리고 예. 이제 상당히 25%가 22%로 낮아지는 거거든요. 최고세율 기준으로.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이제 무엇보다 이제 법인세 낮춘다 그러면서 항상 나오는 것이 부자 감세, 맞아요. 잘 사는 기업. 근데 세 부담 줄여준다. 이제 한 가지 제일 먼저 우리가 지적해야 될 거는 우리나라 지금 왜 잘 살고 있냐? 기업 때문에 잘 살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기업들이 돈 잘 벌기 때문에 잘 살고 있는데 기업들께서
걔네들을 못 살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 태도는 되게 이상하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전 정부에서도 정부 주도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기업이 하는 걸 자꾸 뺏어와 가지고 하셨었는데 네네. 근데 들여다보면은 그 과거 한 2년 동안 코로나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국민 경제 그냥 끌고 갔던 건 사실 기업들이 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의 돈을 꼭 뺏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기업의 돈을 뺏어야 된다는 당위성이 어디서 나오는지 우선 이해를 못 하겠고 네. 그리고 이제 이 최고세율을 낮춰가지고 그럼 그 기업이 얼마나 그 자유롭게 돈을 활동할 수 더 있을지, 하느냐. 세부담이 줄어드니까. 예, 예. 근데 이제 이것이 개별 기업의 면에서도 물론 3%가 그렇게 작은 금액은 부분은 아닐 아니고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것이 사회 분위기를 바꿔버리면 결국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리쇼어링이라 뭐 돌아오는 기업들, 유턴하게끔 해외에서 들어오게끔 그러니까 하는. 국내 기업에 대한 어떤 사회 분위기를 좀 바꿔주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하도 그 여러 가지로 적대적인 이야기들을 해야 되니까 그 해외 투자 밖으로 나간 거와 안으로 들어온 거 보시면은 국내 투자보다 해외로 나가는 것이 엄청나게 커요. 그럼 그렇죠. 기업들이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국내에다가는 돈 안 풀겠다는 얘기거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인건비 문제도 있고 규제 문제도 있고 여러 그러니까 가지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그런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법인세도 사실 그런 면에서 어프로치를 하면은 네. 세율을 3% 낮추는 것 자체로 세수가 줄어든다 이런 얘기를 하실 게 아니라 좀 더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 가지고 부자 기업들이 더 많이 생기면 아까 말씀하신 그 레퍼 커브가 원리가 그거거든요. 세율은 낮아지는데 돈 내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결국 합치고 채워지는 나면은 거는, 네. 전체적으로 늘어나는데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 법인세 낮춘다는 것 자체가 3%보다는 저는 상당히 상징적으로 우리가 기업들에 대해서 좀 더 호의적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라면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지금 말씀 주셨는데 기업들이 정말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이 있는데 항상 기업들하고 연계되어 있는 게 노동시장일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떼서 생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기업들을 활동을 해주려면 노동시장에 대한 개혁과 혁신도 같이 좀 병행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기업과 노동 어떻게 저희가 좀 접근하면 좋은 건가요? 글쎄요, 저는 지금 그 노동하고 그 노사 협상을 하는 방법이 지금 조금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요. 왜냐하면은 지금 그 사이에 정부가 너무 끼어져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양자 협상이 되는 게 아니라 삼자 협상이 되는 거고 이것도 직접 노사가 협상하는 것보다는 서로 정부를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협상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부를 설득시키려고 하는 거지 상대방을 설득시키려고 하지는 않는 거거든요. 이번에 그 최저임금 문제도 뭐 비슷한데 최저임금만 따로 분리해서 이제 지금 그 논의하고 있고 그렇죠. 거기에다가 또 그 안에서는 그 3분의 1은 노동 측, 네. 3분의 1은 기업 측, 그리고 3분의 1은 네. 정부나 정부 대표, 있으니까. 정부 네.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정부를 다 설득하려고 하지 그 노사를 서로 설득하려고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결과적으로 결정은 정부가 하거든요. 결정은 정부가 할 수밖에 네. 없죠. 7대 7이니까. 너무 입장이 다르니까. 예, 거기에다가 또 어떤 문제가 들어있느냐. 특히 사 쪽은 조금 좀 덜한 것 같은데 노동 쪽은 노조가 들어가 있는데 노조 들어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임금이 올라가요. 그 우리나라 임금의 상당 부분이 최저임금의 몇 배로 실질적으로는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여기서 최저임금을 받는 분들을 위해서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미래 전체적인 협상을 머리에 두고 그 최저임금을 협상하기 때문에 노조가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 최저임금 받는 분들의 대표성을 가진 노조가 좀 더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최저 협상만 따로 분리해서 하는 게 좀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어떤 공정한 협상을 하려면은 기브앤테이크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통상 협상할 때도 될 수 있으면은 많은 분야를 포함시키려고요. 그래야지 우리가 기브앤테이크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최저임금 하나, 52시간 근무제. 시간 문제, 근무 시간 하나, 이렇게 그냥 하나하나씩 그냥 그 협상을 하려고 하니까 기브앤테이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밸런스가 나올 수가 없고 그렇게 되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정부를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된다. 친기업이 돼야 된다. 친노동이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선 이게 지금 노사 협정이 굉장히 많이 왜곡돼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신 교수님은 어떠세요? 지금 사실 저희가 기업, 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경제 주체는 기업이고 기업이 활동을 해야 되는 측면에서 법인세는 일단 좀 낮춰주는데 또 노동 문제는 노동 문제대로 또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일단 법인세는 저는 뭐 낮춰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상당히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게 리스크 부담이 큰 조치예요. 또 재벌들만 혜택을 주냐 이런 그 반발이 바로 나오거든요. 앞서 말씀 부자 감세 뭐 이런 측면. 그러면 이번 정부가 27만 표가 차이로 이긴 정부인데 가운데 있는 중립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자영업이고 중소업이고 이런 분들이 캐스팅 보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당장 지금 내가 먹고 살기가 어려운데 또 재벌들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이게 정치적 리스크가 큰 건데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도 이 부분을 그 미래통합당에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그 보류를 했던 문제인데 일단 했다고 하니까 전 했다고 하면 저는 왜 대기업만 법인세를 낮춰줘요? 3천억 이하의 200억 이상의 중견기업은 왜 안 낮춰주냐고요. 저는 그래서 25를 21로 낮췄으면 22도 한 20으로 낮추고 20도 한 18로 낮추고 그다음에 최저 그 법인세를 내는 분들은 10%에서 8%로 다 낮춰주면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번에 법인세는 너무 편하게 재벌만 혜택을 주는 거다. 네. 저는 그래서 이게 국회에서 이 문제가 논의가 될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여야하고 합의해서 그냥 2%포인트 정도를 다 스케일 다운하는 전반적으로 걸로 좀 하향하는. 해야 된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고 노조 문제는 저는 양 교수님하고 저는 정부 공익 요원을 아예 없애자 이제는. 그냥 정말 딱 당사자들만 와서 협상하고 논의해라. 네. 공익 요원이 들어가니까 이게 공해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사용자나 아니면 근로자 쪽이 자꾸 정부만 바라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들어오면 이 정부 편들다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쏠림이잖아요. 네. 저는 그런 면에서 멀리 시간이 걸릴 문제이긴 한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지금 노조 가입률이 10% 15%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대표성에 대한 대표성에 그죠? 그러니까 대표성도 훨씬 없죠 지금.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근로자들은 그 대기업의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그냥 선량한 근로자들은 굉장히 좀 허탈감을 느낀다는 차원에서 저는 공익요원을 빼고 네. 노사 간의 자율로 저는 하는 것이 시장 중심 아닌가 저는 싶어요. 네,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실 법인세 낮추기로 했고 유류세도 추가적으로 또 낮추기로 했어요. 탄력세율까지 해서 37%까지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 정부 입장에서 세수가 줄 수 있겠죠. 세수가 줄어들었을 때 부작용 혹은 또 지출할 게 많잖아요. 지금 쓸 때는 많은데 세수가 주니까 건전성에 대한 염려는 안 해도 되는 건지 그동안 사실 지난 한 3년 정도를 코로나 시국에서 많은 돈을 풀었고 거기서 이제 또 적자 부채라든지 이런 식으로 건전성이 악화가 됐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민을 뭐 단기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재정 건전성은 지금 단기적으로 이 위기 하에서 어느 정도 나가는 건 불가피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는 좀 쓸데없는 것까지 하지 말자는 정도의 그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 급한 돈은 쓰는 쪽으로. 네네. 그런데 진짜로 우리나라의 이 재정 집행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좀 다시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쓰는 것이 우선 정부가 그 돈을 쓰려고 그러면 세금을 걷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민간은 쓸 돈이 줄어듭니다. 그것 자체가.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가 성장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정부가 성장을 만들어내는 것이 민간이 성장 만들어내는 것보다 훨씬 비효율적이에요. 왜냐하면 이쪽에서는 돈 쓸 때 뭐 집행하기 위해서 무슨 단체도 만들어야 되고 그거 다 수수료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일종의 그 통행료 받는 그 효율이 분들인데, 떨어지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정부가 하는 것보단 그쪽에서 하는 것이 낫고 민간이요. 지금 정부에서 하면서 또 더군다나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은 정부에서 민간이 하는 일을 자꾸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무슨 뭔가 카드
카드 같은 거, 직불 카드 무슨 정부에서 만든 그거 계속 돈 들여가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민간에서 하면은 이미 잘 효율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좀 안 되는 것들은 정리를 하라는 거죠. 구조 조정을 그러니까 하라는 말씀이시죠. 그런 면에서 이 지출 구조를 전체적으로 완전히 다 드러내가지고 다시 짜는 것이 꼭 필요하고 이제 그러고 나면은 덜 걷고 덜 쓰고 이것이 바로 민간의 어떤 주도하에서 경제 성장을 하겠다는 그런 방향하고 좀 일관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대대적인 정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요거 한 번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세입도 올라갑니다. 그 물건 파는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렇죠. 가격이 그다음에 올라가니까. 또 그 소득세 같은 그 경우에는 법인세도 그럴 가능성이 큰데 그 이번에 뭐 자꾸만 우리가 저 월급 올라가지 않는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좀 올라갈 거예요. 실제로 좀 올라가면은 우리가 저 누진세율 때문에 세율이 저 지금 뭐 18%에서 뭐 28% 올라가는 사람들도 꽤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세입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요. 아, 그거는 물가로 인한 물가로 인해서요. 거겠네요. 그래가지고선 네. 요거는 뭐 명목으로 그냥 돈 단위로 보면은 세입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지만은 실질로 본다면은 국민들의 구매력을 뺏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선 그것도 지금 좀 고려할 필요가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 유류세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그냥 기름값이 올라가고 있는데 네. 뭐 37% 최고 내렸다. 그 뭐 별 효과 없을 것 같고 그래요? 만약 제가 좀 이번 정부에 거기에 대해서 좀 제안하고 싶다면은 돈을 기름값에 세금을 내리려고 쓰지 말고 거기서 나온 거기서 쓸 돈이라기보다는 거기서 그냥 이제 포기할 돈을 오히려 대중교통으로 좀 돌려가지고 이게 그럼 버스나 그 지하철 횟수를 좀 늘린다는 식을 해가지고 국민들의 편의를 생각해야지 지금 그 세율을 내려가지고선 기름값을 내린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율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지 국민들의 편의를 생각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냥 기름값은 올라갈 거다. 어떤 면에서는 포기하고 그냥 유통업체, 운수업체만 좀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그냥 그 돈을 대중교통으로 해가지고선 돌리는 게 좀 더 국민 편의에는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무역 적자에도 좀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뭐 아까 신 교수님이 또 부가세 감면이나 그런 차원의 아이디어로 또 제공을 해주셨는데 정부가 어떻게 볼지 좀 궁금하고 신 교수님은 건전성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야당은 건전성 하자고 하면 진짜 좋아할 거거든요. 그래야 이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돈 쓰는 거를 발목을 확 잡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절호의 찬스예요. 왜? 지금 윤석열 정부도 재정 건전성 중요하다고 선거 기간 내내 강조를 했는 팀이란 말이에요. 야당은 자기네 같이 과거에 돈을 많이 쓰면 표 떨어지니까 여당이 돈 안 쓰기를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그래서 이번에 그 플랜에도 있더라고요. 네. 그 구속력 있는 재정 준칙을 만들어서 법제화하겠다고 했으니 이거 저는 이 집권당에서 저는 조속하게 이거 만들어 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재정 준칙에 그런 그 법제화를 이번에 잘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저는 이거 조금 기대해보고 지금 뭐 그 국회가 말도 아닌데 저는 제가 만약에 지금 당에 있는 국민의힘의 당에 있는 그 사람이라면 네. 재정 준칙 이거 야당 사람 몇 명 전문가하고 만나서 재정 준칙을 만드는 준비위원회를 결성을 해서 빨리 이 작업부터 저는 들어가는 게 전 필요하다. 재정 준칙은 꼭 필요하다. 어떤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깨트릴 수 없는 그런 하나의 룰을 만드는 것은 한다고 해놔놓고요 다 자기가 또 정권 잡으면 안 해왔거든요. 저는 이건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보고 이거 하나만 저는 잘해도 윤석열 정부는 역사에 두고 재정 준칙을 확실하게 세운 정부다 이런 박수를 받을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첫 번째 경제 정책 방향을 내놨습니다. 최근 상황이 여러모로 좋지가 않죠. 물가는 빠르게 오르고 이에 따라 금리도 같이 오르면서 경제 주체자들의 이자 부담들은 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난국 상황에 빠져 있는데 과연 윤석열 정부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다시 우리 경제를 정상화의 국면으로 돌려놓을 수 있을지 저희도 기대하고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앤직설 신세동 교수, 이인호 교수, 양준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